술이나 담배처럼 탄수화물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강재현 선생님과 함께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면서요? 예, 탄수화물은 크게 복합 탄수화물과 네. 단순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잡고 네. 또 통밀빵이라든지 여러 채소에 들어있는 그런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주고 우리가 많이 먹게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시럽이나 설탕 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은 먹게 되면 쉽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중의 인슐린을 높임으로써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이고 항상 먹는 성분이다 보니까 이게 크게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어느 정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탄수화물 섭취가 적정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많이 먹었을 때 특히 단순당류를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를 시키게 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작용을 해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만약에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체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비만이 생기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문제, 뒤이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단순당 섭취가 과다할 경우 몸에 큰 질병들을 장기적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이 당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까지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니면 나는 좀 안심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아직 의학적인 정의가 내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흔히 사용되는 기준을 보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빵이나 떡, 초콜릿 같은 것을 참 끊기가 어렵다던가 또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많이 먹거나 야식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되지 않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병원에 간다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보다는 하루 3때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거기에는 밥 이외에도 채소, 또 생선, 육류가 적절히 포함되는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간식도 이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을 위주로 드시게 된다면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규칙적인 새끼 식사와 좋은 탄수화물 섭취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떨림 증상. 양손이 떨린다면 흔히 수전증으로 불리는 본태성 진전을, 한쪽 손과 발이 떨린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눈 밑과 입이 떨린다면 반측 안면 연축을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떨림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 중 파킨슨병은 계속 진행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만일 파킨슨병이 시작됐다면 운동 능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데 파킨슨병을 비롯한 떨림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가끔 눈밑이 떨리거나 손이 떨리면 피곤해서 그러려니 노화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넘길 수가 있는데요. 증상이 계속되면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 의대 신경과 조진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 120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저도 피곤하면 눈밑이 파르르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운동을 심하게 했다거나 무거운 거 들고 나면은 손이 떨릴 때도 있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림 증상 경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좀 지속된다면 어떤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떨림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보이면은 질환의 시초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떨림 질환이 있을 때 어느 부위에서 떨림이 오는가에 따라서 병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손발이 떨림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흔히 고개를 떤다고 하시는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얼굴 안면 근육이 떨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손발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감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부터 수전증이라고 표현했던 예. 본태성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수전증하고 파킨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암, 치매 이런 걸 걱정하면서 또 파킨슨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파킨슨병이 정신은 쫙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그 어떤 행동을 하는데 본인의 의지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심해지니까 아주 어려워하시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효과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수전증하고 파킨슨병을 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수전증이라 하는 것은 손이 떨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네. 이 우리가 가장 흔한 질환이 본태성 진전인데 이 본태성 진전은 발병하는 연령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젊은 연령, 즉 20대 전후에서 이 증상이 시작하기도 하고요. 50대 중반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본태성 진정 환자분들은 양성의 경과를 밟습니다. 그 얘기는 증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은 증가할 수 있지만 갑자기 심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본태성 진전 환자들은 어떤 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손의 동작을 취할 때 떨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컵을 드시거나 아니면 젓가락질을 하실 때 아니면 글씨를 쓰실 때 떨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파킨슨병은 오히려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편안히 손을 편안하게 두고 있을 때 떨림이 발생합니다. 네. 아니면은 걸을 때 손을 편안하게 늘어뜨렸을 때 늘어뜨린 손에서 떨림이 발생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떨림을 안정시 떨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수전증 환자분들은 한쪽 손이 좀 더 심하게 떨 수 있지만 보통 양손이 다 떠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떨림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파킨슨병은 오히려 한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몸의 한쪽이 떨고 다리에 떨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떨림 양상만 봐도 본태성 진전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인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수전증이 있으신데 고개 떨림 증상도 같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네.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까? 예, 저희가 표현해드렸던 본태성 진전은 대부분 다 손에서 떨림이 나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20% 정도에서는 고개 떨림, 목 떨림이 동반되기도 같이 하고요. 오는군요. 예, 한 10% 정도에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게 같이 오기도 합니다. 목소리도 떨려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은 고개 떨림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고개가 떨리는 증상으로 오시면은 저희들은 본태성 진전과 그다음에 근긴장 이상증을 구분하게 됩니다. 네네. 근긴장 이상증이라 하는 거는 근육이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게 목에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사경증이란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목은 좌우가 대칭이 돼 있어갖고 근육이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긴장을 하는데요. 어느 한쪽 부분에서만 긴장을 하게 되면은 고개가 반사적으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심하게 나오는 분들은 고개가 돌아가거나 뒤틀리는 증상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심하지 않을 때는 떨림 증상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 떨림이 있을 때는 수전증의 일부일까 아니면은 근긴장 이상증의 일부일까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파킨슨 병을 그 특징적인 증상 중에 떨리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하고 몸이 강직이 온다, 경직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의 3대 증상이 안정시 떨림, 가만히 계실 때 떨리는 게 있고요. 네네. 두 번째가 서동증이라 해서 행동이 느려지는 겁니다. 서동증. 예, 서동증. 서서히 움직인다. 예, 맞습니다. 예. 동작이 느려지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증상이 몸이 막 굳어지는 경직의 증상입니다. 요 3대 증상이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된 증상입니다. 근데 말이죠. 파킨슨병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높은데 이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건지 왜 네. 뇌신경 쪽에 뭐 문제가 예. 오는 건가요? 예, 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맞습니다. 네네. 우리 뇌에는 큰 뇌가 있고 작은 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척수하고 연결된 부위가 중뇌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원활하게 행동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네.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한 60%에서 70% 정도 손상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왜 손상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돼서 어떤 환자분들에서 병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경우에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이 퍼즐을 정확히 맞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 파킨슨병이 유전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일부 환자분들은 가족 중에서 파킨슨병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도파민을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서 유전적으로 파킨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작은 부분만 유전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파킨슨병이 여러분 있지 않는 분들은 유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럼 파킨슨병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파킨슨병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 하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파킨슨병만큼 치료가 잘 되는 병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론 파킨슨병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아니면 병이 시작한 다음에 병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예전으로 돌리는 치료는 없습니다. 좋아지기는 어렵다. 없는 상태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파킨슨병 증상들은 약물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킨슨병 약물을 사용하면은 환자분들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실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80이 넘어서도 골프도 잘 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파킨슨병 있으신데요? 예. 오. 그러니까 파킨슨병은 실은 약물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병이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분한테 적절한 약물을 잘 선택해 사용하시면은 네. 삶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파킨슨병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되나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네. 하지만은 초기 단계에서는 물론 진행된 단계에서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갖고 예. 신체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물론 이런 생활 속의 관리만으로 파킨슨병을 다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혹시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파킨슨병도 요즘은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네요. 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예. 파킨슨병에서 하는데요. 네. 실은 파킨슨병 초기에는
약을 쓰면은 하루 종일 증상이 완화가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는 도파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는데요. 네. 이 저장고가 초기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그 약이 흡수되어서 뇌에서 저장되었다 사용되기 때문에 약효가 안정되게 나오고 하루 종일 약효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병이 진행을 하면 이 저장고들이 좀 손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약을 드시면 바로 효과가 나와서 증상이 확 좋아지셨다가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파킨슨 증상이 나와서 힘들어하시고 예. 다시 약을 드시면 증상이 좋아지시고 이러한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환자분들이 몸이 흔들리거나 꼬이거나 하는 이상운동증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이상운동증과 약효 소진 현상이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조절을 증상인데요.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엔 네. 저희들이 약물을 진짜 세밀하게 조절을 합니다. 네네. 약효도 보고 작용 시간도 다른 약들을 조합해서 환자분들이 약효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조절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일부 환자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은 파킨슨 증상이 굉장히 안정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뇌신부 자극술을 해서 그게 치료를 수술 합니다. 방법이군요. 예, 그게 예. 요즘 시행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질환이든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런 그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예. 좋을지요? 예.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이런 퇴행성 질환들은 실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방법이 나온다면 뭐 아주 획기적일 텐데. 획기적이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첫 번째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복한 일, 행복한 생각만 하시면서 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퇴행성 질환들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가벼운 공부, 취미 활동,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 사회생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 삶을 사시면은 인지 기능이 보호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퇴행성 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경우가 허리나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이 많이 퇴행성 변화가 오시는 건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관절 건강들을 지켜주시는 게 퇴행성 뇌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아까 안면 떨림 같은 경우에도 뭐 일시적인 증상이면 예. 괜찮지만 예. 지속되는 경우에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 안면 떨림 증상이 나타나나요? 피로에서 단순 떨림은 네. 자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를 안 하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안면 떨림이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져요? 예. 반측 안면 연축. 좀 용어 좀 어렵죠. 반측 안면 연축. 연축. 예. 반측에 있는 안면에서 연축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질환인데요. 네네. 이 질환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중에서 7번째 신경이 안면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안면신경은 우리 안면에 있는 근육들을 다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네. 뇌에서 이 신경이 나올 때 그 주변에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안면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떨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주 초기에는 눈 밑에 바깥쪽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게 조금씩 진행하면은 안쪽으로 번지고 아니면 위쪽 눈꺼풀이 떨리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뺨을 통해서 이 입이 떨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심한 분들은 눈이 감기면서 얼굴이 자꾸만 찌그러지는 네네. 그런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단순히 순간적으로 떨리는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입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생활에 불편을 네. 느끼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톡스 주사 치료가 있고요. 보톡스. 네. 마비시키는 건가요, 안면을?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미세 감압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톡스 주사는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고 실은 부작용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단점은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한 3, 4개월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사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좀 있고요. 네네. 미세감압수 이런 수술은 안면신경을 자극하는 혈관을 찾아서 네. 수술적으로 찾아서 두 개를 분리시켜 주는 그러면은 이게 분리가 잘 되면 증상이 아예 없어지니까 한 번에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뇌 수술하고 동일한 방법을 수술하기 뇌를 때문에 열어야 되는 거죠? 뇌 막까지는 열고 네네. 그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따라서 보톡스 치료가 훨씬 더 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수술 치료가 훨씬 더 권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법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면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파킨슨병이 있으면 치매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파킨슨병과 치매가 정말 관련이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면 혹시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파킨슨병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면 파킨슨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네. 고혈압하고 파킨슨병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고혈압하고 파킨슨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에 있는 미세혈관들을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 미세혈관들이 손상이 되면 뇌에 있는 백질이나 이런 뇌가 변성이 되게 됩니다. 이 뇌 변성이 많아지시게 되면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걷는 게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러한 보행하고 동일한 보행을 보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혈관성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파킨슨병하고 확연히 다른 병이고요.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손에도 이상이 오지만 이분들은 다리에만 증상이 나오고 손 쪽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뇌혈관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치료를 해드리고 물리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걷는 거를 좀 도와드리는 재활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고혈압과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래도 증상이 동일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병들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잘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파킨슨병이 있으면 치매가 잘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파킨슨병은 행동이나 운동 장애이고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라서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은 동작, 행동에 문제가 되는 거고 치매는 인지 기능, 그쪽에 장애가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확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생기거나 하나만 독립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발병 연령이 보통 50대 이후에 약간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고 또 병이 진행하다 보면은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시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아주 초기부터 인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도 자꾸만 하셔야 되고 대화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커피를 마시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얘기하면은 많은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실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커피가 파킨슨병의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데 많이 마셔야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얻으시려면은 예. 저희들이 일상생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부작용이 많죠. 맞습니다. 잠도 못 자고. 커피를 많이 드시면은 예. 심장에 부담이 되실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두통, 편두통 같은 것이 유발이 잘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에 있는 카페인 이 성분들이 파킨슨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를 얻으시려면 부작용이 나올 만큼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환자분들이 커피 드시는 거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상이 밝은 세상도 있고 어두운 세상도 있는데 저희가 밝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고 어두운 곳을 보면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킨슨 병이 많이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네.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은 파킨슨 병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신체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퇴행성 신경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신체 활동, 사회 활동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